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데스크. 오늘은 5월 한 달을 마무리 지으며 지난 YTN을 돌아봅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어떤 의견이 오갔을까요? 먼저 모범적 사례로 YTN 보도를 짚어봅니다. 조직적 중고거래 사기 피해부터 은평구 빌라 전세 사기까지 사회 경각심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낸 YTN만의 단독 보도를 살펴봅니다. 이어지는 비평에선 물가 오름세를 전한 YTN 보도가 화두에 올랐는데요. 체감 물가 중심 보도 주문과 함께 정보 제공자로서 언론의 역할을 돌아봅니다. 이 밖에도 해외 이슈를 전하는 국내 언론의 동향과 함께 사회 문제와 문학의 소식을 엮어낸 YTN 보도까지 시청자 위원의 의견으로 들여다봅니다. 대회의실을 가득 채운 다채로운 의견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김영수입니다. 이번 달부터 코로나19 위기 심각 단계가 경계 단계로 내려옵니다. 일상적 유행 상황인 엔데믹으로 전환한 겁니다. 확진자 격리가 닷새로 단축되고 동네 병원과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게 의무가 해제됩니다. 이 밖에 방역 조치 대부분 사라집니다. 다만 증상에 따른 검사비나 입원비는 당분간 현재 시스템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재감염의 우려를 경계하시고요. 예방수칙 지키기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는 5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YTN 시청자위원회 5월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월 6일 보도됐던 외식비가 너무해 경기 회복 미꾸라지 될라라는 제목의 뉴스인데요. 이 보도의 핵심은 어버이날 목전에 또 여행하기 좋은 5월인데 외식 물가가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고 경제 회복에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듯 공감되는 주제였고, 그리고 인터뷰에 응하신 한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자녀들한테 얻어먹는 것도 좀 미안하다, 이런 내용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마음이 찡할 정도의 내용이었는데, 이제 아쉬웠던 점은 그 내용이 어떤 본류와는 거리감이 느껴지게 외식 물가의 급등 사례로서 국내 특급 호텔의 뷔페값 인상을 초반부에 그것도 좀 비중 있게 다뤘던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는 생각입니다. 그 많은 서민들께서 물가 상승을 체감 못하는 것도 아니고 대다수 시청자가 이런 물가 상승을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에서 굳이 딴 사람 얘기 같은 특급 호텔의 뷔페 인상 사례를 썼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아니나 다를까 댓글에서도 그런 점을 지적하는 댓글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뉴스 후반부에 이제 치킨이나 피자 같은 품목의 인상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시긴 했는데, 뭐 어떤 서민이 체감하는 외식 물가 상승세에 대한 뭐 그런 보도 의도는 좀 퇴색된 것 같고,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시청자들이 고개를 좀 끄덕일 수 있는 공감되는 사례들을 많이 인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치킨이나 피자 같은 대표적인 서민 중심의 외식 물가는 사실 여러 번 다뤘는데, 아마 국내 호텔 뷔페들이 일제히 가격이 상승하는 그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게 하나의 의미가 부여가 돼가지고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보도를 보고 그걸 대표화 시켰을 때 서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정서적인 괴리를 느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고를 하고 담당 부서와도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5월 23일에 송출된 복권 당첨자 등 악질 고액 체납자 557명 추적조사 관련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들이 보시면 참 화가 나고, 또 강제로 문을 뜯고 들어가서 집안에 꽁꽁 숨긴 은닉 재산들을 찾아내는 그런 보도 영상들을 보면 또 일견 또 통쾌함을 느끼는 시청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뉴스 말미에 가면 근본적으로 드는 생각이,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방법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숨기고 있고, 또 체납액도 계속 증가 추세라고 하는데 징수를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또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악의적으로 고액을 체납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좀 더 높인다든지 좀 구조적으로 체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이나 대안 제시들이 뉴스에는 좀 빠져 있어서 일회성 기사, 이벤트성 기사로 좀 그치는 게 못내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흥미 위주로 국세청 나름대로 수법의 특이함 같은 거, 그리고
지방세도 보면은 뭐 38기동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그런 면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내 그 세무 당국의 어떤 징수 능력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과 또 필요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렇게 같이 동행 취재 같은 것도 주문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건 한번 저희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5월에 방송된 단독 보도를 통해 깊은 인상을 받은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5월 3일에 보도한 조직적 중고거래 사기에 대한 보도를 통해서 실제 다수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기범의 범행때의 목소리와 이름을 공개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어 후속 보도로 6일 방송을 통해서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취재해 주셔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매우 유익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불어 요즘 한창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 관련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보도하시기 위한 노력이었을 걸로 보이는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서울 은평구 빌라 백채 전세 사기와 최근 방송된 월세 사기까지 관심을 갖고 연속적으로 단독 보도해 주신 점 사회의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익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반면에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도 있는데요. 5월 23일과 24일 펜타곤 인근 폭발 사고와 관련된 AI 가짜 뉴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가짜 사진이 미국 증시가 출렁일 정도로 굉장히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이었는데요. 물론 이와 관련해서도 YTN에서는 약 2분짜리의 뉴스를 2회가량 보도를 하기는 했지만 고도화된 기술로 인한 가짜뉴스 방지와 관련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전문 채널로서 YTN이 저널리즘의 시각에서 좀 더 심화된 기획 보도나 방지책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 은평구 빌라하고 그건 저희도 계속 관심 갖고 보고 있고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을 제정하다 보면 생기는 공백도 좀 있어서 사각지대에서 조금 고통받고 있는 분도 계시고 약간 그 전세사기가 월세로 전이되는 느낌도 좀 있어가지고요. 저희 경제부나 사회부 기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후속 보도 좀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다가 뭐 155mm 포탄을 뭐 이미 뭐 전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국방부는 물론 사실이 아니고 뭐 내용이 다르다라고 했지만 어쨌건 최근 뉴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조금씩 자성에 의해서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운명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너무도 반가웠던 YTN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5월 17일 날 뉴스 라이브에서 우크라이나 1년 2개월 현재 전황은이라는 제목으로 우크라이나 그 전체 지도를 놓고 현재 뭐 북쪽에서 남쪽에서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전투는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보면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기다리던 뉴스라서 뉴스를 되게 잘 봤고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유튜브 조회수도 33만 회가 조회를 했더라고요. 그럼 33만 회 조회했다라는 거는 이런 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YTN이 이것을 이제 그날만 했는데 적어도 한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일반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뭐 약간 오게티 같은 거지만 5월 21일 날에는 보면 바흐무트를 점령했다. 뭐 러시아는 점령했다 그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아직도 격전 중이라고 하는데 제 머릿속에는 아니 바흐무트가 도대체 어디지 이거? 근데 뉴스 1분 30초 가는 동안에 바흐무트가 어디 있는지가 표현이 한 번 안 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특히 이런 지명을 관련된 뉴스가 있을 때는 좀 서비스 차원에서 이게 어디라는 거 정도를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그래야지 좀 전체적으로 이게 뭐 우크라이나 동부 뭐 북부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나 자막 등을 통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그 우크라이나 전황에 관련된 주요한 지명들, 지점들은 지도나 자막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해서 뭐 이해를 돕도록 하는 부분은
시스템을 어떻게 할지 한번 좀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분 30초에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 부분은 저희도 항상 고민으로 남아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주 1회든 월 1회든 아무튼 그 조금 더 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황을 정리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 지난 이제 정부가 전기와 가스 요금을 나란히 5.3% 올리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이제 가스 요금 인상분이 누적돼서 겨울철 가스 사용량 증가로 소위 우리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아서 국민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당시 시청자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소비자 물가가 오름세가 점차 누그러지고 있으나 지난해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을 비롯해서 식품과 외식 물가 등이 오름에 따라서 이렇게 누적된 인상분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부담은 통계치보다 더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국민들의 소비 생활을 반영한 체감 물가를 중심으로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전기 가스 요금이 인상되면 정부에서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7,400원 정도를 더 부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지만,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서 여름철 에어컨과 제습기 등을 사용하면 실제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에서도 5월 16일 물가 영향 0.1%포인트 미미 막 쓰다간 폭탄된다 보도를 통해서 전기가스 요금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상승의 영향은 적지만 전기요금이 지난해 7월 이후 이번까지 3차례나 올라서 누진제와 겹쳐지면 냉방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대담을 통해서 냉방비 폭탄 피하려면 누전 구간 확인하고 냉장실은 60%만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 방법을 함께 이제 제공해 주기도 해서 이 전기요금 상승에 따라서 좀 더 좀 사전에 국민들에게 이런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할 만합니다. 물론 이러한 에너지 절약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것은 이제 필요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내가 어느 정도의 전기를 사용했을 때 인상된 요금제에서 얼마나 요금이 더 나오는지를 좀 알려주는 정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작년 사용량을 좀 기준으로 해서 올해 동일하게 사용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요금이 얼마나 더 나온다라는 이런 시뮬레이션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실제 체감되는 비용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해주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체감 효과라든지 또한 에너지 절약의 효과도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YTN 보도에서도 그 한전에서 운영하는 앱을 통해서 요금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을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하고 이용 방법 및 소비자들이 더 부담할 수 있는 실제 요금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것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이제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으로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업종이 어디냐? 그럼 뭐 이제 중소 자영업자 가운데는 이제 뭐 PC방 운영하시는 분들, 뭐 이런 케이스를 잡기 위해서 사회부나 경제부에 주문도 했고 아마 일부 보도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특히 여름철 피크가 되면서 아마 그 부담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자는, 특히 그냥 단순 수치 나열이 아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담이 되는지를 좀 생생하게 전달해서 그걸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게 자극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국제뉴스를 좀 빙자한 선정 뉴스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4월 25일 BTS 지민 닮으려 성형 수술 중 사망 그 기사의 경우 사실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서 YTN에서는 해당 기사를 삭제를 하고 앞으로 보다 철저한 팩트 검증 후 기사를 송고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히셔서 잘 대처를 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이번에 세계일보가 4월 25일 날 처음 이 기사를 영국의 데일리메일 보도를 인용해서 썼고, 세계일보가 보도한 후에 이제 여타 온라인 중심 매체들이 한 20-30개 매체들이 따라서 보도를 했습니다. 하나씩 열거하지 않더라도 해당 매체의 신뢰도나 공신력은 매우 낮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공신력, 신뢰도가 높은 YTN이 유일하게 좀 있어서 좀 아쉬웠었는데요. 사실 이 데일리 메일,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정적인 매체이잖아요. 왜 이런 그 데일리 메일에서 나온 또 보도한 것은 여러 차례 팩트 체크를 거쳐도 모자른데 팩트 체크 없이 썼을까? 더욱이나 보도 전문 채널인 YTN에서 이런 데일리 메일을 인용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매우 유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뭐 아무리 선정적 그 기사가 많은 매체라 하더라도 뉴스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인용을 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사실 확인과 검증을 거쳐서 이렇게 이른바 허위 그 정보에 낚이는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없이 많이 쓰니까 그 기자가 자의적으로 이거는 뭐 팩트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근데 당일인가 다음날 제가 그 관장하는 데스크한테 보고받기를 이게 확인이 안 된 걸 수도 있다, 뭐 다른 데서 취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뭐 확인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거는 확인이 안 된 사안이다라는 거를 빨리 알리자라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보고를 받고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정정도 아니고 미확인 보도를 했다. 그래서 삭제하고 반성하고 다음 이제 그 진전 사항을 다음 날 다시 보도를 했는데, 이건 뭐 이거를 계기로 저희 그 팀 전체가 다 이제 경각심을 아주 크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확인됐다고 믿은 거, 그리고 선정성으로 비칠 수 있는 거는 특히 더 조심하자 해서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경향신문의 경우에 외교 취재를 20년 한 전문 기자가 방미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경향신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YTN에서는 방미에 대해서 그냥 사실 보도 위주로 하고 가볍게 뭐 좀 비판하긴 했으나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청와대나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는 뭐 저희 어떤 정치적 어떤 성향 때문에 뭐 대통령을 비판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비판을 하는 것이 언론의 그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이건 좀 4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놓쳤던 건데, 태영호 의원이 4.3과 관련해서 발언한 내용을 YTN은 2월 달부터 팩트 체크를 굉장히 충실히 해서 보도를 했고 4월 3일 날도 굉장히 집중 보도를 해서 태영호 의원의 4.3과 관련한 발언의 문제점 같은 것들을 보도를 굉장히 잘 했다는 칭찬을 사실 지난달에 했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요. 뒤늦게 말씀드립니다. 평가하기가 상대적으로 그 외교 분야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는 그리고 그 효과라는 것이 단기간에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고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가, 더군다나 이제 가치와 철학의 문제가 됐을 때 과연 어떻게 이것을 정리할 것인가, 이 문제가 항상 그 고민인데, 기본적으로 저희 언론의 그 아까 말씀 주셨던 사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그 비판해 주신 부분은 가슴에 담아두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도입 후에 사망자가 오히려 2배 증가라는 그 17일자 보도는 그 새로운 교통 여건을 도입한 후 시의적절하게 YTN이 통계를 분석해 단독 보도하고 다른 매체들이 이를 인용해서 후속 보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이런 보도는 시민들에게는 좀 더 경각심을 주고 경찰이나 행안부 등 관련 부처에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국민 홍보와 계도 활동,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유익한 보도였다고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제목과 본문에 나오는 용어 선택이나 표현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5월 2일자 국제뉴스에 보면 제목이 유엔에서 수단 인도적 재앙 수준 80만 명 탈출할 수도라고 따옴표를 사용해서 유엔 발표를 번역한 통신사 보도를 인용한 것 같습니다. 본문에도 관계자 코멘트로 인도주의적 위기가 전면적 재앙으로 바뀌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심코 넘어갈 수 있겠지만 과연 이것이 정확한 표현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인도적 위기는 영어 휴메니테리언 크라이시스를 그대로 번역해 옮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주의적 재앙이라는 용어는 7년 전인 2017년 12월 7일자 코리아 중앙데일리라는 매체 기사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위기 내지 재앙이라면 이제 플러스 표현과 마이너스 표현이 서로 이제 충돌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이해하기가 접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영어 본문의 충실한 번역이라는 것이 결코 영어 표현 그대로를 옮겨내는 것이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통신사 등 다른 매체에서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특히 국제뉴스의 경우 어떤 류의 부자연스러운 용어들이 있고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최소한 제목을 뽑을 때만이라도 이런 표현은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 주신 인도적 재앙 부분은 저도 그 휴머니테리안 크라이시스 하면은 이게 정치 경제 사회적 차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도주의 상의 위기라는 의미로 이해는 되는데 그걸 인도적 재앙이라고 번역하는 게 어색하다라는 말은 저도 동의가 됩니다. 예, 지금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에서 지금 저도 계속 머리로 생각 중인데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좀 신선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네. 이브닝 뉴스에서 그 누리호 발사가 연기된 이후에 바로 그 이브닝 뉴스에서 대학 교수 2분 전문가 모시고 바로 대담 인터뷰를 있었습니다. 바로 이브닝 뉴스 시작하자마자 연기되고 나서 바로 이렇게 관련 전문가 대담을 중지의 그 어떤 원인과 앞으로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이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상당히 발빠르고 또 좋은 편성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또 특히 국민들이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중지됐다는 소식에 실망을 많이 줄 수도 있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여러 가지 이 발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 사례라든지 또 이게 이 진행되는 게 상당히 자동 조절 장치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자동적으로 이 발사가 중지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자세하게 좀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줌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쭉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 프로그램 토론하는 걸 좀 대담하는 걸 지켜보면서 제가 어제 가진 생각이 이분들이 인터뷰나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 그 흐르는 기조가 그 설명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터뷰나 대담 프로그램을 보면 나오신 분들이나 전문가나 또 관계자들이 자기의 주장을 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논리를 펴거나 하는데 그 네 분이 진행하는 내용을 보면 서로 묻고 하는 게 지금 팩트에 대한 설명, 쉽게 설명을 하려고 이끌어내려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시청자들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 분야가 아니더라도 우리 정치나 경제 사회 분야에서도 이런 유사한 대담과 인터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때 이 진행되는 그 기본 논조를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충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라는 이런 입장으로 좀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단순히 출연 문제뿐만 아니라 YTN 보도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조언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관련 뉴스하고 이정근 녹취록 관련된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모두 국민의 알 권리에 속하고 언론으로서는 당연히 보도해야 될 가치가 충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 정말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검찰이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사 정보를 흘리는데 언론은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공개하면 불법입니다. 형법의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만약 공개를 하려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특정 언론의 정보를 흘리고 단독 보도를 하게 하면 모두 불법입니다. 이런 문제는 과거부터 법조 기자단과 관련해서 자주 문제가 되었던 일들입니다. 물론 언론들만 외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특정 언론이나 그 법조 기자단에게만 수사상 민감한 정보를 흘립니다. 기자들은 그 시급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판도 없이 검찰이 준 그대로만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언론은 저널리즘이라는 본래의 사명을 잃고 검찰의 대변인이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검찰의 이런 행동은 국민의 알 권리라는 명목으로도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사재판은 공개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특정 공인의 행위가 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검찰이 기소를 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어차피 재판에서 다 공개가 됩니다. YTN이 지금 당장은 직접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최영문 의원님이 유사한 질의를 많이 주셔서 그 문제의식에 저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행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언론이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다만 이게 이제 공론장에 던져졌을 때 과연 이게 출발이 이렇기 때문에 다 무시해야 되느냐 문제, 이 부분은 또 다른 영역의 논쟁거리여서 제가 말씀 주신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다. 저희가 뭐 취재를 따로 붙여서 하느냐, 이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5월 5일에 불편한 진실, 청소년 우울증 증가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전문가가 직접 이제 출연을 하셔서 이런 학업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청소년들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다 보니까 조금은 청소년 우울증이 또 성인 우울증에 비해서는 조금은 알아채기도 힘들기도 하고 또 치료를 받는 것도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치료의 필요성이나 또 부모의 역할들, 어른의 역할들을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보도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 이건 5월 1일의 보도였는데요. 다음 소위 영화죠. 다음 소위 이후 취업률보다 개개인의 미래에 집중이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정책에서 좀 소외된 직업계 고등학교의 현장 실습에 관한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신 보도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2017년도에 그 전주 콜센터랑 제주 생수업체 현장 실습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것에 대한 걸 다루었던 이제 그거 모티브가 됐던 영화인데요. 하지만 이 보도에서는 그래서 그러나 그 2017년 이후에 법 개정은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또 다른 규제 때문에 취업률이 급감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셨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보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어른과 어린아이의 이제 중간쯤 되는 청소년들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더 혼란스러운 시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보의 양도 많고 또 사회적인 위치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이러한 보도들을 좀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에서 이렇게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또는 현장 실습에 대한 문제를 다뤄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 번의 보도로 끝나기보다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된 청소년들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취업률에 좀 문제를 겪고 있는 이런 이슈들 또는 이것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해외 사례나 또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들을 통해서 보다 후속 보도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소위 건은 지금은 이제 디지털 센터의 팀장으로 간 기자가 마지막으로 제작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따로 평가도 했었고, 예, 저도 그 건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 2017년에 그때 한참 그렇게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현실 속에서 역효과가 이런 식으로 발생해서 오히려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그거를 통해서 안 부분도 있고 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월 정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깊이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전화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다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